지혜 실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좋은 원룸 알아봤어요. 다음 주까지 짐 빼주세요. 74세 김영숙 씨가 딸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 주인이었던 영숙 씨는 그렇게 고시원으로 쫓겨났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요. 딸에게 명의를 넘긴 지 겨우 2년 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분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김영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영숙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어요. 인천 계양구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셨죠. 40년을 그렇게 일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 가시고 밤 늦게 퇴근하시고 환자들 돌보시느라 당신 건강은 뒷전이셨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영숙 씨 46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혼자 딸을 키우셨어요. 수진이를 대학 보내시고 결혼까지 시키셨죠. 친정 혼수도 다 해주셨어요. 영숙 씨가 평생 모은 돈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남은 건 인천 계양구의 작은 빌라 한 채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낡은 빌라였죠. 하지만 영숙 씨에겐 전부였어요.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었거든요. 시세로는 2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영숙 씨는 만족하셨어요. 연금은 적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집이 있으니 괜찮았어요. 월세 낼 일도 없었고 관리비만 내면 됐으니까요. 이 집에서 조용히 늙다 가면 되지 뭐. 영숙 씨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딸도 잘 결혼했고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가끔 찾아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영숙 씨의 낙이었죠. 2년 전 봄이었어요. 딸 수진이가 남편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39세였던 수진이는 결혼한 지 3년째였죠. 엄마, 우리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영숙 씨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세무사 선생님한테 상담받았는데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사위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증여세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지금 증여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 몇 천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영숙 씨는 잘 몰랐어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몇 천만 원이나? 그럼 내가 어디 살아? 영숙 씨가 불안해서 물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제 거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야? 네, 엄마. 제가 엄마를 어떻게 해요? 그냥 세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에 바꿔놓으면 나중에 상속 절차도 간단하고요. 영숙 씨는 고민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병원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말렸어요. 그거 위험해요. 명에 넘기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했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세금 아끼려면 어쩔 수 없죠. 영숙 씨는 결국 결정했어요. 딸을 믿기로 했죠. 내 딸인데 날 어떻게 하겠어? 수진이는 효녀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듣고 착했어요. 그래, 해주마. 등기소에 갔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는 딸 수진이 명의가 됐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여전히 한 달에 2~3번 찾아왔고요. 영숙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어요. 역시 내 딸이야. 걱정했던 게 부끄럽네. 영숙 씨는 안심했어요. 딸을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반쯤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진이가 예전만큼 자주 안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어떨 땐 2달에 한 번 왔어요. 전화도 줄었어요. 요즘 바빠서 그래요, 엄마.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밥 먹고 가는 느낌이었죠.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숙 씨는 불안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수진이가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어요.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은행 대출도 안 나오고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집을 판다고? 네, 엄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 하면 남편 회사가 망해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준비해 온 듯 대답했어요. 엄마, 부천에 괜찮은 원룸 알아봤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에요. 제가 보증금 드릴게요. 원룸? 나보고 원룸에서 살라고? 엄마, 어르신들 요즘 다들 작은 데서 사세요. 청소도 편하고 관리하기 좋아요. 사위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집은 제 명의. 아니, 수진이 명의잖아요.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법적으로 딸 집이구나. 수진아, 엄마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남편 회사 망하면 우리 가족 다 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되돌릴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증여가 끝났어요. 소유권은 딸에게 있었어요. 한 달 후 집은 팔렸어요. 2억 3천만 원에 팔렸어요. 영숙 씨는 부천의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3평짜리 방이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이었죠. 지금 영숙 씨는 어떻게 사실까요? 연금 80만 원에서 월세 35만 원 내면 45만 원 남아요.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병원비, 약가, 식비, 전기세, 통신비. 빠듯해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딸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요. 미안하단 말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남편 사업도 잘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영숙 씨는 매일 후회해요. 왜 명의를 넘겼을까? 왜 딸을 그렇게 믿었을까? 증여세가 뭐가 중요했을까? 고시원 작은 방에서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봐요.
예전에 살던 계양구 빌라가 그립네요. 넓은 거실에서 TV 보던 게 그립고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 가꾸던 게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김영숙 씨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화근이 된 이야기죠. 다음 챕터에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재산은 살아있을 때 지키는 겁니다. 월 15% 수익 보장. 선착순 100명 한정. 66세 조민호 씨가 인터넷에서 본 광고 문구입니다. 그 문구를 믿은 대가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전부였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돈이었죠. 여러분,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조민호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 절대 그런 광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지키는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민호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대전 둔산동에 사셨죠. 우체국에서 35년을 일하셨어요. 새벽 일찍 출근해서 우편물 분류하시고 소포 배달하시고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으셨대요. 성실함의 대가는 있었어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조민호 씨는 뿌듯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일한 보람이 있었죠. 아파트도 있었어요. 둔산동에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다 갚았어요. 대출도 없었죠. 연금도 나왔어요. 한 달에 120만 원씩 나왔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조민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인도 안심했죠. 둘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연금 12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관리비, 식비, 병원비, 통신비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퇴직금 1억 5천은 건드리지 말고 예금해 놔야 해. 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조민호 씨도 동의했죠. 은행에 넣어뒀어요. 정기예금으로요. 금리가 연 3%였어요. 한 달에 이자가 37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연금이랑 이자 합치면 한 달에 157만 원이네. 그럭저럭 살만하겠어.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조민호 씨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광고가 떴어요. 팝업 창이었죠. 스마트팜 투자로 월 15% 고수익. 정부 지원 사업. 조민호 씨는 처음엔 무시했어요. 광고구나 싶어서 닫으려고 했죠. 그런데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농업이 대세입니다. 스마트팜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회사는 전남 나주에 3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합니다. 영상에는 실제 농장이 나왔어요. 넓은 비닐하우스에 토마토가 주르륵 열려 있었어요. 최신 시설도 보였고요. 투자하시면 매달 15%의 수익을 드립니다. 1천만 원 투자하시면 매달 150만 원씩 받으세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조민호 씨는 솔깃했어요. 월 15%라고요? 은행 이자는 연 3%인데 이건 월 15%라니. 1년이면 180%잖아요.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농장도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조민호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 사이에도 광고는 계속 떴어요. 페이스북에서도 보이고 유튜브에서도 보였어요. 선착순 100명. 조기 투자자에게는 특별히 20% 수익. 20%라고요? 조민호 씨는 더 흔들렸어요. 부인한테는 말 안 했어요.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결국 조민호 씨는 상담 전화를 걸었어요. 친절한 여자 목소리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린팜 투자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투자하고 싶어서요. 아, 네. 고객님 정말 잘 오셨어요. 지금이 딱 적기세요. 이번 달 안에 투자하시면 조기 투자자 혜택으로 월 20% 드려요. 정말 안전한 거죠? 물론이죠. 저희는 정부 인증받은 스마트팜이에요. 나주시청에서도 인정한 우수 농장이고요. 계약서도 다 드리고 등기부등본도 보여드려요. 조민호 씨는 안심했어요. 정부 인증이라니. 나주시청에서도 인정했다니. 그럼 믿을만 하겠구나. 얼마부터 투자할 수 있나요? 최소 1천만 원부터 가능하세요. 근데 고객님 많이 하실수록 유리해요. 1억 이상 하시면 VIP 고객으로 특별 관리해 드려요. 조민호 씨는 1억을 넣기로 했어요. 1억 5천 중에서 1억을 넣으면 월 20%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5개월이면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조민호 씨는 은행에 갔어요. 정기예금을 해지했어요. 1억 원을 찾았어요. 행원이 물었어요. 고객님 무슨 일로 목돈을 찾으시나요? 투자 좀 하려고요. 어디 투자하시는데요? 요즘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조민호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정부 인증받은 데라고 했죠. 행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린팜 투자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어요. 계약서도 받았어요. 그럴싸했어요. 회사 직인도 찍혀 있었고 대표 이름도 있었어요. 첫 달이 지났어요. 정말로 돈이 들어왔어요. 2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조민호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네. 진짜 월 20%를 주네. 부인한테 말했어요.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 미쳤어요? 1억을 어디다 넣은 거예요? 여보, 괜찮아. 이미 2천만 원 받았어. 이거 봐. 통장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2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부인도 놀랐어요. 어머, 정말이네. 이게 가능해? 조민호 씨는 신이 났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좀 소개해줘. 조민호 씨는 친구 2명을 소개했어요. 친구들도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했어요. 그리고 조민호 씨는 생각했어요. 나머지 5천만 원도 넣을까? 1억으로 월 2천 받는데 1억 5천이면 월 3천을 받잖아. 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3,12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부자 아니야? 조민호 씨는 나머지 5천만 원도 추가로 투자했어요. 총 1억 5천만 원이 다 들어갔죠. 퇴직금 전부였어요. 2달째였어요. 돈이 안 들어왔어요. 조민호 씨는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이번 달 수익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아, 고객님. 죄송해요. 시스템 오류로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조민호 씨는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돈은 안 들어왔고 전화는 안 받았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사이트가 사라졌어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조민호 씨는 식은땀이 났어요. 설마 사기인가? 회사 주소로 찾아갔어요. 서울 강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소에는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그린팜 투자는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조사했어요. 사기 맞았어요. 그린팜 투자는 처음부터 사기 회사였어요. 대표는 가명이었고 등기부등본은 위조였어요. 농장 영상도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였대요. 첫 달에 준 2천만 원은 미끼였어요. 사람들을 더 투자하게 만들려고 준 돈이었죠. 폰지 사기였어요. 새로 들어온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주는 방식이었어요. 범인들은 해외로 도주했어요. 베트남으로 갔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지금 조민호 씨는 어떻게 사실까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다 날렸어요. 첫 달에 받은 2천만 원 빼고 1억 3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그나마 받은 2천도 다 썼어요.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100만 원씩 줬고 생활비로 썼어요. 지금은 연금 120만 원으로만 살아요. 저축은 제로예요. 부인은 조민호 씨를 원망해요. 매일 싸워요. 당신이 그 돈만 은행에 놔뒀어도 우리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조민호 씨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은행에만 놔뒀어도 이자로 한 달에 37만 원씩 받았을 거예요. 15년은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욕심을 부렸어요. 월 20%에 눈이 멀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첫 달에 돈 받으니까 완전히 믿어버렸죠. 조민호 씨는 매일 후회해요. 왜 그 광고를 믿었을까? 왜 행운 말을 안 들었을까? 왜 부인한테 먼저 상의 안 했을까? 소개해준 친구 2명도 돈 날렸어요. 각각 5천씩 총 1억을 잃었어요. 친구들은 조민호 씨를 원망해요. 이제 연락도 안 해요. 조민호 씨는 혼자 중얼거려요. 월 15%가 말이 돼? 은행도 3%밖에 안 주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이게 조민호 씨의 이야기예요. 욕심이 화근이 된 이야기죠. 절대 잊지 마세요. 고수익은 고위험이에요. 아니, 대부분은 사기예요. 떡볶이 정도야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70세 송태준 씨가 분식집 창업을 결심하며 한 말입니다. 퇴직금 9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지 8개월 만에 폐업했어요. 남은 건 망가진 무릎과 2천만 원 빚이었죠. 여러분, 은퇴 후 창업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송태준 씨 이야기 들으시면 그 생각 다시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여러분의 퇴직금 지키는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송태준 씨는 대전 둔산동에 사셨어요. 은행원이었죠. 시중은행 지점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창구 업무부터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까지 올라가셨어요. 성실했어요. 지각 한 번 없으셨대요. 민원도 거의 없었어요. 고객들이 송태준 씨를 좋아했거든요. 친절하고 꼼꼼했으니까요. 67세에 명예퇴직하셨어요. 은행에서 권유했어요. 차장님, 이번에 명퇴하시면 퇴직금 좀 더 드릴게요. 송태준 씨는 받아들였어요. 나이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 물려줘야죠. 퇴직금으로 9천만 원 받으셨어요. 30년 넘게 일한 대가였어요. 연금도 나왔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었죠. 부인도 연금이 좀 있었어요.
50만 원 정도요.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송태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파트도 있었어요. 대출도 다 갚았고요. 자녀들도 다 장성했어요. 이제 부부끼리 조용히 살면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송태준 씨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산책도 하고 30년 만에 누리는 자유였어요. 2달째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았거든요. 아침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그게 다였어요. 친구들은 다 일하고 있었어요. 낮에 만날 사람이 없었죠. 부인은 종일 집안일 하느라 바빴고요. 이렇게 살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송태준 씨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할 일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동네 분식집 앞을 지나가다가 생각했어요. 저거 괜찮겠는데? 떡볶이 튀김 같은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은퇴 후 창업, 노년 창업 추천. 분식집이 많이 나왔어요. 초보도 쉽게 할 수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비 저렴. 월 수익 500만 원 보장. 광고들이 그럴싸했어요. 송태준 씨는 상담을 신청했어요.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이 찾아왔어요. 30대 젊은 남자였어요. 노트북을 펼치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차장님, 요즘 분식 시장이 정말 좋아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직장인들도 간편하게 한 끼 먹잖아요. 배달도 잘 나가고요. 송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분식은 누구나 좋아하지. 가맹비가 4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인테리어, 집기, 초도 물품 포함해서 총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8천만 원이요? 그거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차장님, 이게 사실 저렴한 거예요. 다른 프랜차이즈는 1억 넘어요. 저희는 본사에서 인테리어도 다 해드리고 레시피도 다 가르쳐 드려요. 장사 경험 없으셔도 한 달이면 마스터하세요. 직원은 계속 설득했어요. 성공 사례도 보여줬어요. 70대 사장님이 월 500만 원 벌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요. 송태준 씨가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해보고 싶었거든요. 부인한테 말했어요. 부인은 반대했어요. 당신 장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70살에 무슨 분식집이에요? 여보, 나 은행에서 30년 일했어. 장사 정도는 할 수 있어. 떡볶이 튀기는 게 뭐가 어렵다고. 요리도 못하잖아요. 집에서 라면도 못 끓이면서. 그건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서 다 가르쳐 준대. 걱정 마. 송태준 씨는 부인 반대를 무릅쓰고 계약했어요. 8천만 원이 나갔어요. 가맹비 4천, 인테리어 3천, 보증금과 집기 1,000만 원이었죠. 분식집이 오픈했어요. 대전 유성구의 작은 상가였어요. 10평 남짓한 가게였죠. 개업 첫날은 신기했어요. 본사에서 직원이 와서 도와줬어요. 손님도 제법 왔어요. 호기심에 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우선 체력이 안 됐어요.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어요. 하루 13시간이에요. 70세 나이에 13시간씩 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녁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허리도 아팠고요. 기름 냄새도 문제였어요.
튀김 튀기고 떡볶이 볶으면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요. 환기가 잘 안 됐거든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무엇보다 맛이 문제였어요. 송태준 씨는 요리를 못했어요. 본사에서 레시피를 줬지만 그대로 해도 맛이 안 났어요. 불 조절도 어려웠고 타이밍도 어려웠어요. 손님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사장님, 이거 좀 짜네요. 떡볶이가 좀 질기네요. 튀김이 눅눅해요. 송태준 씨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요리 실력이 부족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확 줄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에 왔던 사람들이 안 왔어요. 맛이 별로니까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처음엔 하루 30만 원씩 팔렸어요. 한 달에 9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2달째부터 하루 1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한 달에 450만 원이에요. 월세가 200만 원이었어요. 재료비가 150만 원 나갔어요.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 부인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돈으로 치면 다 합치면 월 400만 원은 들어갔어요. 매출 450만 원에서 비용 400만 원 빼면 50만 원 남아요. 하루 13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이건 장사가 아니었어요. 거의 봉사였죠.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됐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송태준 씨는 지쳐갔어요. 몸도 안 됐어요. 무릎이 계속 아팠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무릎 연골이 닳았대요. 이러다간 수술해야 합니다. 일단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8천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6개월째 되던 날 송태준 씨는 무릎을 다쳤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졌거든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인대 파열입니다. 수술해야 해요. 송태준 씨는 그제야 포기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8개월 만에 폐업했어요. 가게 정리했어요. 집기는 헐값에 팔았어요. 500만 원에 샀던 프라이어를 50만 원에 팔았어요. 정산하니까 빚이 2천만 원 남았어요. 8천만 원 투자했는데 8개월 동안 번 돈은 겨우 400만 원이었어요. 오히려 적자였죠. 월세 밀린 것, 재료비 외상 등등 합치니 2천만 원 빚이 생겼어요. 퇴직금 9천만 원 중에서 8천만 원 날렸어요. 게다가 2천만 원 빚까지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1억을 잃은 거예요. 무릎 수술 받았어요. 입원하고 재활하느라 몇 달 걸렸어요. 수술비, 입원비로 또 500만 원 나갔어요. 지금 송태준 씨는 어떻게 사실까요? 연금 100만 원 받아요. 거기서 빚 갚아야 해요. 한 달에 40만 원씩 갚고 있어요. 5년 갚아야 해요. 남은 돈 6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부인도 화났어요. 말도 잘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왜 안 들었어요? 송태준 씨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부인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무릎도 완전히 회복 안 됐어요. 지금도 아파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요. 날씨 흐리면 더 아파요. 송태준 씨는 후회해요. 왜 분식집을 했을까? 왜 장사 경험도 없이 덤볐을까? 왜 부인 말을 안 들었을까? 친구한테 하소연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너 은행 30년 다녔잖아. 장사는 다른 거야. 전문 기술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정말 그래요. 장사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요리 실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서비스 정신도 필요해요. 무엇보다 나이가 문제였어요. 70세에 하루 13시간씩 일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송태준 씨는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부인한테는 눈치 보이고 퇴직하고 3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송태준 씨의 이야기예요. 준비 없는 도전이 화근이 된 이야기죠. 은퇴 후 창업 정말 신중해야 해요. 아니, 안 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다음 챕터에서 또 다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절대 잊지 마세요. 퇴직금은 생활비지 투자금이 아니에요. 엄마가 날 버리는 거야? 친구 엄마들은 다 도와주는데. 69세 한미란 씨가 아들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1년 전 8천만 원 빚을 갚아줬는데 또 5천만 원 빚을 졌다며 찾아온 아들이 한 말이에요. 미란 씨는 거절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화를 내며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이 뭔지 아세요? 다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오늘 한미란 씨 이야기 들으시면 진짜 사랑이 뭔지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지키는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한미란 씨는 부산 연산동에 사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란 씨 59세 때였죠. 그때부터 혼자 사셨어요. 남편이 남긴 게 있었어요. 연산동 아파트 한 채였어요. 32평이었죠. 시세로 3억 정도 됐어요. 대출도 없었고요. 미란 씨 명의였어요. 연금도 있었어요. 유족연금이랑 자기연금 합쳐서 한 달에 130만 원 나왔어요. 아파트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고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미란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45세 준석이었죠. 대학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어요. 몇 년 일하다가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준석이는 효자는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였죠. 명절 때나 얼굴 보였어요. 그래도 미란 씨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내 아들인데요. 준석이는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둘 있었어요. 손주들이었죠. 미란 씨는 손주들 보는 게 낙이었어요. 가끔 용돈도 줬어요. 명절 때 50만 원씩 챙겨줬어요. 2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준석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혼자 왔어요. 얼굴이 안 좋았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준석이가 앉자마자 말했어요. 미란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야? 거래처가 부도났어. 받을 돈이 2억이 넘는데 한 푼도 못 받아.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준석이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미란 씨는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엄마, 카드 빚이 8천만 원이야. 운영 자금으로 긁었는데 이제 갚을 길이 없어. 이대로 가면 파산이야.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란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파산한다고요? 파산하면 어떻게 돼? 신용불량자 돼. 애들 학교도 못 보내. 집도 빼앗겨.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준석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준석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엄마. 준석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8천만 원만 도와줘. 이 빚만 갚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제발. 미란 씨는 고민했어요. 8천만 원이요? 그건 큰 돈이에요. 하지만 내 아들이에요. 손주들도 생각해야 하고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결국 결정했어요. 도와주기로요. 미란 씨는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축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파트를 팔아야 8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어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3억에 내놨는데 2억 9천에 팔렸어요. 금매니까 좀 싸게 나간 거죠. 2억 9천 받아서 2억 5천에 전세를 얻었어요. 같은 연산동이었지만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짜리요. 남은 돈 4천만 원 중에서 8천만 원. 아니 4천만 원이 모자라요. 미란 씨는 저축 2천만 원을 깼어요. 그리고 친한 동생한테 2천만 원을 빌렸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해? 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란 씨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들 빚 갚아줘야 한다고요. 언니, 그거 위험해. 아들이 성인이잖아. 스스로 책임져야지. 동생이 말렸어요. 하지만 미란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 아들인데 어떡해. 파산하면 안 되잖아. 결국 동생이 돈을 빌려줬어요. 8천만 원이 모였어요. 준석이 계좌로 8천만 원을 보냈어요. 준석이는 울먹이며 고마워했어요.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꼭 갚을게. 미란 씨는 뿌듯했어요. 아들을 살렸어요. 손주들도 지켰고요. 집은 작아졌지만 괜찮았어요. 연금도 있고 아들도 다시 일 잘하면 되죠. 준석이는 회사를 정리했어요.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미란 씨는 응원했어요. 몇 달 동안은 조용했어요. 준석이도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바쁜가 보다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준석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얼굴이 안 좋았어요. 미란 씨는 불안했어요. 설마 또? 엄마. 준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미란 씨의 예감이 맞았어요. 또 빚졌어. 미란 씨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뭐라고? 이번엔 5천만 원이야.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안 됐어. 직원 급여도 못 줬어. 엄마, 이번만 더 도와줘. 미란 씨는 화가 났어요. 1년 전에 8천만 원 갚아줬어요. 그걸로 끝이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준서가, 엄마가 1년 전에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잖아. 그게 끝이라고 했잖아.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거래처가 또 안 줘서. 엄마한테 더 이상 돈 없어. 전세로 살고 있어. 더 줄 게 없어. 미란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돈이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 빼면 남은 게 없었거든요. 엄마, 그럼 전세 빼서 월세로 이사가. 거기서 1천만 원만 빼면 되잖아. 준석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란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 보고 월세로 가라고? 엄마는 혼자잖아. 작은 데서 살면 되잖아. 나는 식구가 넷이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도와줘야지. 미란 씨는 실망했어요. 이게 내 아들이 할 말인가? 안 돼. 엄마는 더 이상 못 도와줘. 미란 씨는 거절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한테 노라고 말한 거예요.
준석이는 화를 냈어요. 엄마가 날 버리는 거야? 친구 엄마들은 다 도와주는데. 엄마는 3억짜리 집 있었잖아. 그거 다 엄마 거였어? 그래, 엄마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그걸 1년 전에 팔아서 너 빚 갚아줬어. 더 이상은 없어. 에이, 됐어. 기대도 안 했어. 준석이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1년이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없어요. 명절에도 안 와요. 손주들도 못 봐요. 미란 씨는 외로워요. 아들도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전화할 수가 없어요. 준석이가 또 돈 달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지금 미란 씨는 어떻게 사실까요? 전세로 살아요. 3억짜리 집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전세살이에요. 8천만 원을 아들 빚 갚는 데 썼어요. 연금 130만 원으로 살아요. 동생한테 빌린 2천만 원도 갚아야 해요. 한 달에 30만 원씩 갚고 있어요. 남은 돈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해요. 미란 씨는 후회해요. 왜 8천만 원을 갚아줬을까? 아들 스스로 책임지게 할 걸 그랬어요.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내가 그랬잖아. 위험하다고. 한 번 도와주면 끝이 없다고. 정말 그래요. 한 번 도와주니까 또 왔어요. 또 도와주면 또 왔을 거예요. 끝이 없어요. 더 후회되는 건 관계예요. 도와줬는데 아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달라고 해요. 안 주면 화를 내요. 연락을 끊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란 씨는 매일 생각해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손주들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아들은 45세 성인이에요.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사업 실패는 아들 책임이에요. 엄마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미란 씨는 알아요. 이제라도 선을 그은 게 다행이라는 거요. 5천만 원도 갚아줬으면 전세 보증금까지 깼을 거예요. 그럼 지금 월세로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그리워요. 손주들이 보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하지만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한미란 씨의 이야기예요. 잘못된 사랑이 화근이 된 이야기죠.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성인 자녀의 빚은 자녀가 책임져야 해요. 부모가 갚아주면 안 돼요. 배우지 못해요. 또 반복해요.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음 챕터에서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자녀와 경제적 선을 그어야 해요. 네 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김영숙 씨, 조민호 씨, 송태준 씨, 한미란 씨. 모두 다른 사람들이지만 닮은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실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것, 그게 제 소망입니다. 먼저 네 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김영숙 씨는 딸을 믿었어요. 증여세 아끼려고 2억 5천짜리 빌라 명의를 딸에게 넘겼죠. 2년 후 딸은 집을 팔았어요. 영숙 씨는 고시원으로 쫓겨났고요. 조민호 씨는 욕심을 부렸어요. 월 15% 수익에 혹해서 퇴직금 1억 5천을 투자했죠. 보이스 피싱 사기였어요.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고요. 송태준 씨는 준비 없이 덤볐어요. 70세의 경험도 없이 분식집을 차렸죠. 8개월 만에 망했어요. 무릎도 망가지고 2천만 원 빚만 남았고요. 한미란 씨는 선을 못 그었어요. 아들 빚 8천만 원을 갚아줬어요. 집까지 팔면서요. 1년 후 아들은 또 5천만 원 빚을 지고 왔고 안 도와주니까 연락을 끊었어요. 네 분 모두 다른 상황이에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김영숙 씨는 명의를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법적으로 딸 집이 됐거든요. 조민호 씨는 날아간 돈을 찾을 수 없어요.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어요. 송태준 씨는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망가진 무릎도 완전히 회복 안 돼요. 한미란 씨는 팔아버린 집을 다시 살 수 없어요. 갚아준 8천만 원도 돌려받을 수 없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평생을 바꿔버려요. 되돌릴 수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김영숙 씨는 주변에서 말렸어요. 명에 넘기면 위험해요. 하지만 안 들었어요. 딸을 믿었거든요. 조민호 씨도 은행 직원이 경고했어요. 요즘 사기 많아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무시했어요. 이미 첫 달 배당금을 받아서 믿었거든요. 송태준 씨는 부인이 반대했어요. 70살에 무슨 장사예요. 하지만 고집 부렸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미란 씨도 동생이 말렸어요. 아들이 스스로 책임져야지. 하지만 안 들었어요. 내 아들이 파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경고는 무시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게 화를 불러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김영숙 씨는 74세예요. 이제 다시 집 살 돈을 모을 수 없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 없거든요. 조민호 씨는 68세예요. 퇴직금 날렸어요. 다시 일해서 벌 수도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송태준 씨는 70세예요. 몸도 망가졌어요. 무릎 수술했어요. 다시 일할 수도 없어요. 한미란 씨는 69세예요. 집 팔아버렸어요. 다시 살 방법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실패하면 끝이에요.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김영숙 씨는 명의를 넘기면 안 됐어요. 증여세가 아까워도 참아야 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절대 재산 명의를 넘기면 안 돼요. 재산이 권력이에요. 재산이 있어야 자녀가 챙겨요. 조민호 씨는 의심했어야 했어요. 월 15%?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은행도 3%밖에 안 주는데요. 고수익은 고위험이에요. 아니, 대부분은 사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송태준 씨는 창업하면 안 됐어요. 70세의 경험도 없는 장사는 실패가 뻔해요.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니에요. 생활비예요. 15년은 써야 하는 돈이에요. 심심하면 다른 걸 하세요.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요. 한미란 씨는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아들이 불쌍해도 냉정해야 해요. 45세 성인의 빚은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부모가 갚아주면 배우지 못해요. 또 반복해요.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자녀에게 재산명에 넘기셨나요? 고수익 투자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창업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녀 빚 갚아주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험해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명에 넘기셨으면 법률 상담 받으세요. 되돌릴 방법을 찾아보세요. 늦기 전에요. 고수익 투자하고 계시면 당장 빼세요. 원금이라도 건지세요. 더 늦으면 다 날려요. 창업 계획 있으시면 다시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퇴직금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자녀한테 돈 주고 계시면 멈추세요. 선을 그으세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살게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재산은 살아있을 때 지키세요. 명에 넘기지 마세요. 증여는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하세요. 살아계실 때는 당신 거예요. 둘째,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금융기관은 전화 안 해요. 고수익은 사기예요. 투자 권유받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자녀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셋째, 은퇴 후 창업하지 마세요. 특히 경험 없는 분야는 절대 안 돼요. 퇴직금은 생활비예요. 15년은 써야 해요. 아껴 쓰세요. 넷째, 자녀와 경제적 선을 그으세요. 성인 자녀의 빚은 자녀 책임이에요. 부모가 갚아주면 안 돼요. 냉정해 보여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5째, 보험 들으세요. 실손 보험 필수예요. 중증질환 보험도 필요해요. 병 걸리면 돈이 엄청 들어요. 보험 있어야 안전해요. 이 5가지만 지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실천하세요. 여러분, 김영숙 씨, 조민호 씨, 송태준 씨, 한미란 씨는 모두 실수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라요.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되돌릴 수 없어요. 노후는 한 번뿐이에요. 다시 올 수 없어요. 소중하게 지키세요. 재산 지키세요. 건강 지키세요. 자녀와 선 그으세요. 의심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면 평화로운 노후 보낼 수 있어요. 당당하게 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요. 건강하시고요. 준비하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